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현상이 가중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에 시장에선 한국 경제 위기설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경제 상황 진단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넉 달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이건 어떤 것을 시사하는 겁니까?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빨간불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노란불이 조금 더 짙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이제 경상수지라고 하는 이제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부나 하는 쪽에서 그렇지 않다,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논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최근에 계속 적자였는데요. 몇 개월 동안 경상수지가 무역 수지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의 외국과의 수입과 그러니까 그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수입과 지출을 뺀 것이죠. 네. 이것이 경상수지가 괜찮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상수지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 경제에 있어서는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약간 조금 더 관찰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국은행과 재정당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와 함께 재정수지 역시도 함께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현 정부에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현 정부가 들어와서 한 일 중에 이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준칙 같은 것을 만들고 앞으로 조금 재정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긴축적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앞으로 이제 실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재정 수지 쪽에서 앞으로 이제 이전보다는 적자의 폭이 조금 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 좋아진 이유가 결국은 경상수지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 상품수지, 네. 즉 저희가 이제 보통 무역수지와 연동되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 요거 부분이 지금 8월에 일시적으로 지금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9월에 속보치를 이제 이미 조사를 해보니까 네. 8월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가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9월에는 다른 부분, 경상수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무역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들을 다 더해보면 아마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고물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국은행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는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에 내려간다. 즉 정점은 10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점이 10월인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는요. 어쨌든 간에 그 10월이 정점이다라고 얘기한 타이밍이 발언이 많이 나왔던 타이밍이 언제냐면 사실은 지금처럼 환율이 굉장히 뛰기 전입니다. 사실 지금 환율이 1,300원대에서 1,400원대로 가는데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와는 지금이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아무래도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것이 이제 시차를 두고 결국 저희가 소비자 물가 같은 것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지금 5월 달에 처음으로 5%로 진입했던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6, 7월에 6%까지 6%를 상회했다가 네. 이제 8월에 다시 5.7 그리고 가장 최근에 5.6까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물가의 정점은 좀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저희가 그 계절성이라고 하죠.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빼고 본 근원 물가가 있습니다. 근원 물가로 인플레이션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지난달에 비해서 약간 상승한 것이 관측이 됩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물가가 정점을 지나더라도 사실은 그 뒤에 꼬리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꼬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그 5%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1차 저희의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예.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상당 기간 보기 힘들 거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면에서는 사실 물가가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일은 난 당분간은 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 정도는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금리 부분도 하느니
5%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만큼 올리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올리긴 올리겠다는 거죠. 뭐 지금 당장 금리 결정이 다음 주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이 이제 올해 2번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0.5로 올릴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물가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올려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선 더 중요한 이슈인 미국과의 금리 차이. 지금 네. 미국이 2번 남았고 저희도 2번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3.25고 저희가 2.5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제 생각에는 아마 2번 남았을 때 0.75, 0.5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오늘도 연준의 어떤 지역 연준 의장들의 발언은 계속해서 아직 물가가 충분히 떨어지는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리 계속 긴축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이 이제 0.75, 0.5를 가면 올해 말에 4.5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번에 2.5에서 0.5를 올려도 3이고 거기서 사실은 0.25를 만약에 11월 후반부에 있는 금리 결정 마지막 올해 금리 결정에 올린다고 해도 3.25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1.25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뭐 거기에 어떤 명시적인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리 차이를 저희는 한 1% 미만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렇게 됐을 때는 이번에는 무조건 0.으로 올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즉 물가도 고민하고 또 한미 금리 차도 고민해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다 보면 이 가계부채 문제가 훨씬 더 문제가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조금 올리는 것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환율 같은 것들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나라 경제를 외국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 한국이 그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환율에 있어서 조금 취약성을 또 나타내게 되는 부분이 오히려 불리한 거군요.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당국은 지금 물가를 잡는 것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추격전을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되는 상황 같고요. 네.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취약 차주 등의 문제들을 사실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들에서 또 정책 공조를 통해서 조금 어루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기에 또 고유가까지 이번에는 함께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기업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투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한테 오는 충격은 더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같은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앞으로 어떤 투자의 결정을 할지, 얼마나 고용을 창출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고 현상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다가 사실은 지금 미국과 그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 좀 이유는 다르지만 미국은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 네. 봉쇄 정책 때문에 안 좋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사실 이제 세계 경제도 굉장히 유럽도 사실 지금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사이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안 좋은 요인들이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금 점점 좀 악화일로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고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 IRA 그리고 바이오 산업 관련 법안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 인기도 좀 올라가고 11월까지는 이제 중간 선거 때까지는 그 기조를 쭉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결국 그 법안들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생산을 미국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산의 일정 부분을 미국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세 등으로 사실은 약간 너희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 계획들을 실행할 때 기존처럼 가장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어떤 미국의 저 변화의 흐름들에 맞춰서 일정 부분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또 미국으로 갈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인건비도 사실은 미국은 비싸고 공장을 짓는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여러 가지로 사실 좀 비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투자의 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좀 제약하는 요인 그래서 우리 경제에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나 코로나 때문에 좀 경기 침체 상황에 빠졌는데 네. 좀 있으면 이제 전대가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때 아무래도 시진핑의 3연임 때문에 네네. 좀 폭발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좀 변화는 없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대가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굉장히 제가 저도 중국 학생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5년마다 한 번 있는 굉장히 큰 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3년임이 이제 달려 있는 것이라서 아마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중국 경제 쪽에 혹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 이쪽 블록 쪽에 지금 약간 취약성이 있는 부분들이 뭐 당분간은 그렇게 뭐 급격하게 바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는 당분간 조금 중국 경제랑 아주 밀접하게 연동돼 있는 우리나라 경제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의 시선이 아직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 때 외환 위기 얘기가 좀 나옵니다. 특히 요즘에 환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갑자기 많이 줄어드는 모습도 있고, 뭐 미국과 우리 통화 스와프를 다시 한번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위기는 외환 위기 정도까지 가느냐에 대한 얘기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외환위기 때랑 비슷한 점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른 점도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 뭐 사실 97년도에 비하면 외환 보유고가 한 15배 정도 되고요. 뭐 2008년 금융위기 때에 비하면 한 2배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는 조금 튼튼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사실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이제 위기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안전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약간 이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루마리 화장지가 많이 남았을 때는 써도 줄어드는 느낌이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금 남게 되면 조금만 써도 확 줄어드는 느낌이 빨리 들어서 돌아가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외환 보유고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뭐 지금은 넉넉해 보여도 순간 확 빠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의 제일 약한 고리,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잘 감추고 있을까.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상수지 측면에서 지금 일시적으로라도 안 좋아진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가계부채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급격하게 미국처럼 올릴 수 없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한미 금리 차의 문제들, 이것들을 통한 자본시장의 이동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경제에 좀 아킬레스건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설과 관련해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